아니, 나는 분명히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투자하고 이 가상자산을 샀는데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 이거를 이유로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개발자의 사기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투자자들을 기망해서 돈을 먹고 튈 생각이 없었다, 즉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모든 분들한테 익숙하신 단어시죠. 가상자산에 투자하시거나 혹은 가상자산을 개발하시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필연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적 이슈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가상자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법률 이슈, 바로 형사적 리스크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최초로 규율한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금법에서 이제 규율을 했는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가상자산에는 이상 화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NFT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 다 통칭해서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리스크라는 거는 크게 사기죄, 유사수신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사기죄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기죄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상자산의 투자 증권성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또 이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그 기망의 결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재산적 처분 행위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바로 사기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망의 의사입니다. 즉, 사기를 하려는 행위자가 과연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 이익을 수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바로 사기죄의 핵심인데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죄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자, 그러면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개발자의 사기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원금 보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가상자산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많은 투자금 혹은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원금 보장 약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금 보장 약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100을 받으면 100을 돌려줘야 되는데, 10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사기죄가 되겠죠. 가상자산 개발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10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이 막 개발을 진행했는데,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가상자산을 이제 구입한 사람은 100%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투자하고 혹은 이 가상자산을 샀는데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 이거를 이유로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원금 보장 약정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의 의사를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원금 보장 약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개발 전체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서 내용이 얼마만큼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도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상자산 개발해 보신 분들, 그리고 가상자산을 좀 깊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이죠. 이 백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거쳐서 가격의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기술의 안정성을 갖출 것이냐에 관한 청사진이거든요. 우리가 가상자산을 개발하면서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백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수사관이나 검찰 혹은 경찰 입장에서는 백서는 이른바 가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돈만 이제 투자자들 혹은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처음에 발간한 백서가 얼마만큼 이행되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시장 변동성입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백서대로 내용을 이행을 했고 기술 개발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의 파고 때문에 우리가 가격의 흐름을 방어할 수 없었다, 혹은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 혐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반면 시장의 변동성은 그닥 없는데 갑자기 특정한 가상자산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개발자들이 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또 투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물량을 대량으로 처분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빠졌다, 이런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 지점도 사기죄 성립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락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개발자분들이 사기죄 혐의를 입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락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가상자산이 개발돼서 발행이 될 때 일정한 물량을 묶어둠으로써 시장에서의 가치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락업이라는 것은 그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락업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자들을 기망해서 돈을 먹고 튈 생각이 없었다, 즉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이러한 항변의 사유로서 하나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락업을 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도 금지 기간을 설정을 해놓기도 하고, 이제 매도 대상자들을 또 설정을 따로 해놓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락업을 좀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 이런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서 사기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의 능력, 그리고 그 당시에 개발자가 쌓아온 포트폴리오도 꽤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딱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초보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정보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뚝딱뚝딱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상자산을 개발하고 발행한 그 개발자가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성공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기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의 위험성과 기술의 개발 과정, 그리고 이 기술의 구조 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백서에 담기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기죄라든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려면 이 백서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이것을 충분하게 백서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코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거기다가도 충분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형사적 리스크를 피하시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전 거래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시세 조작을 했는지 여부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원래 거래라는 거는 A와 B 서로 다른 타인이 거래를 함으로써 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는 게 시장의 당연한 원리인데, 자전 거래는 그게 아니라 A와 A가 그냥 서로 간의 거래만, 허위의 거래만 일으켜서 가격만 이게 펌핑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사기죄가 성립을 될 때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의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성 여부인데, 이제 증권성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율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 이제 중앙화된 화폐를 대체할 만한 자산으로 많이 떠오르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형사적 리스크가 대두되기 마련인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기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저희는 그러한 리스크를 없애고 또 가상자산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솔루션을 검토해 드립니다. 일단 백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백서의 법률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드리고, 그리고 백서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있어서 투자의 위험성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공지를 하심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 관리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업, 추후에 형사적 리스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락업 물량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락업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락업 물량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조언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탈중앙화 거래소죠. 덱스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도 같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상자산이 가장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상장 당시에 요구해야 되는 요건들도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거래소의 상장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가상자산을 개발하시다가 투자자 혹은 뭐 구매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신다면 그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 대응이라든지 혹은 뭐 재판에 가서 공판 대응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고려, 운영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리스크도 당연히 제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기술도 어려운데 법률적인 걸 어떻게 고려하시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이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까지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운영과 개발 그리고 그 사후 지원까지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